민지는 낡은 고시원 방 한 구석 침대 끝에 앉아 꽃병 대신 사용하는 물컵에 담긴 시든 장미 한 송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옆방 이웃들은 시끄러웠고 술에 취해 있는 경우가 많았기에 그녀는 불필요한 마주침을 피하려 거의 방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고아가 된 후 민지는 많은 일을 겪었고 이 좁은 방은 보육원에서의 고단했던 삶을 떠나 잠시 머무는 피난처처럼 느껴졌다. 정부에서 정착지원금을 주었지만 그 돈의 일부는 이미 낡은 거처를 수리하고 필수품을 사는 데 들어가 버렸다. 이제 초기 자금이 바닥나자 민지에게는 당장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그녀는 특별한 기술이나 학력이 없기에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기껏해야 생활비를 간신히 충당할 수 있는 저임금 일자리뿐이었다. 몇 시간 동안 구인 광고를 훑어보던 민지의 눈길을 끄는 공고가 하나 있었다. 고시원 근처에 있는 비즈니스 센터에서 청소부를 구한다는 내용이었다. 급여는 꽤 높았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라 위치도 완벽했다. 민지는 이것이 자신에게 딱 맞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낡은 여행 가방에서 면접에 입고 갈 만한 옷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새 옷은 아니었지만 깔끔했다. 민지는 밝은색 블라우스와 무릎 길이의 단정한 치마를 골랐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은 뒤 작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면접을 보기에 충분히 단정하다고 판단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일자리가 있는 비즈니스 센터로 향했다. 거리가 가까워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다. 웅장한 건물 외관에 그녀는 조금 주눅이 들었다. 리셉션에서 등록을 마친 후 그녀는 관리실의 작은 사무실로 안내받았다. 그녀를 맞이한 김 실장은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로 친절하게 미소 지었다. 이민지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건물 청결을 유지해줄 성실한 분을 찾고 있습니다. 민지 씨는 매우 깔끔하고 규율 있어 보이는군요. 좋습니다. 그의 말에 민지는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다. 면접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끝 무렵 김 실장은 채용 의사를 밝혔다. 민지 씨에게 일자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유니폼을 제공해 드릴 거고 출입증도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수락하시겠습니까? 안도감과 기쁨으로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일자리가 생겼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자립적이고 안정된 생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다. 하지만 민지가 일하게 된 비즈니스 센터는 겉보기에만 평온할 뿐 내부는 그리 순탄치 않았다. 그곳은 큰돈과 야망이 충돌하고 때로는 큰 불행이 닥치기도 하는 곳이었다. 최상층. 파노라마 창문이 있는 거대한 사무실에는 3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이 건물의 주인이자 대기업 회장의 아들인 박태호는 창밖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고 그의 친구인 민호와 준수는 주차장을 천천히 쓸고 있는 청소부 할아버지를 구경하며 킬킬대고 있었다. 저 노인네 봐. 내가 넘어지게 할 수 있어. 100만 원 걸지. 태호가 말했다. 친구들은 내기를 받아들였다. 태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또 한 번의 승리감에 도취해 스포츠카 차키를 집어들고 가볍게 웃었다. 식은 죽 먹기지. 승리를 예감하며 그의 눈이 반짝였다. 잠시 후 청소부 할아버지가 태호가 주차해 둔 곳 가까이 다가갔을 때 태호가 차키의 버튼을 눌렀다. 강력한 엔진 배기음이 고요를 찢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치다 중심을 잃고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넘어졌다. 사무실 안에서는 큰 웃음소리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대박이다. 또 네가 이겼네 태호야. 준수가 소리치며 그에게 100만 원을 건넸다. 내 운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됐어. 절대 끝나지 않지. 태호가 말했다. 할아버지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일어나 일을 계속하는 모습을 내려다보며 그가 덧붙였다. 주위를 봐. 난 사장이고 차도 많고 여자도 많고 돈도 넘쳐나. 방금 멍청이 2명한테서 200만 원이나 땄고 그때 태호의 아버지인 박성훈 회장이 문을 열고 나타나자 사무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공기는 무거워졌고 흥겨움은 아버지가 문을 쾅 닫는 순간 사라져버렸다.
친구들인 민호와 준수는 서로 불안한 눈빛을 교환하더니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방을 빠져나가 부자를 단둘이 남겨두었다. 박 회장은 은발이 섞인 머리카락이 권위를 더해주는 건장한 체격의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책상으로 다가가 아들의 위스키 잔을 거칠게 빼앗아 단숨에 비워버렸다. 그는 태호가 성사시켰어야 할 계약을 날려버린 것에 대해 몹시 불쾌해하고 있었다. 다 별거 아니에요, 아버지. 시장의 기회는 널렸고 내일 3억짜리 계약 협상이 있잖아요. 태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헛소리. 넌 네 유흥 때문에 벌써 대형 계약 2건이나 날렸어. 회사가 적자 위기에 몰려 있다고. 평소 차분하던 박 회장의 목소리가 이번에는 단호하고 매서웠다. 태호가 반박하려 했지만 박 회장은 틈을 주지 않고 말을 이었다. 내가 널 사장 자리에 앉힌 건 시간과 돈을 미친 짓에 낭비하라고 한 게 아니야. 난 언제든 널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어. 명심해라. 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너 하나뿐인 줄 아냐?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감돌았다. 태호는 순간 아버지의 권위에 짓눌린 어린 소년이 된 기분을 느꼈다. 전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될 수도 없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마침내 그가 말했다. 눈에는 쌓였던 감정들이 맺혀 있었다. 네가 되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되어야만 하는 게 중요한 거다.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너 정신 차리게 만들고 말 거다. 내 엄마와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걸 네가 망치게 둘 순 없어. 박 회장의 목소리는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피로와 실망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언제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거냐. 시간은 계속 가고 있어, 태호야. 태호는 짜증과 죄책감, 그리고 자존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손사래를 쳤다. 그는 아버지가 어느 정도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민지는 금세 비즈니스 센터의 업무 리듬에 적응했다. 그녀의 임무는 명확했고 그녀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것들을 수행했다. 직원들은 각자 바빠서 조용한 청소부에게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덕분에 민지는 차분하게 일할 수 있었다. 직원들은 그녀에게 추상적인 존재였지만 대체로 친절해 보였고 민지는 그들 사이에서 안전함을 느꼈다. 관리자인 김 실장은 민지에게 직접 말을 거는 일이 드물었지만 이번에는 그녀에게 다가왔다. 곧 회사 회식이 있을 예정이라 행사가 끝난 후 뒷정리를 위해 야간 근무를 해줄 수 있냐는 제안이었다. 민지의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다.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주간 근무가 끝나고 남은 민지는 잠시 쉴 수 있도록 마련된 직원 휴게실로 들어갔다. 낡은 침대와 책상, 의자가 전부인 소박한 방이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파티복을 입은 직원들이 웃고 떠들며 회식이 열리는 연회장으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자신이 청소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들이 춤추고 즐기는 모습을 상상하며 민지는 미소 지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민지는 가방에서 낡은 책을 꺼냈다. 이미 여러 번 읽어 페이지마다 익숙했지만 아늑한 방과 추가 수입이 생긴다는 사실 덕분에 독서가 즐거웠다. 창밖의 거리가 비어가고 건물 안이 조용해지는 것도 거의 눈치채지 못했다. 자정이 넘어서 연회장의 소음이 잦아들자 민지는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책을 정리하고 장갑을 낀 뒤 청소 도구가 담긴 카트를 밀었다. 연회장 문을 천천히 열며 난장판이 되어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테이블에는 여전히 몇몇 사람이 술잔을 들고 앉아 있었다. 태호와 그의 친구들이었다. 민지는 문지방에 멈춰서서 들어가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망설였다. 태호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고는 시작해도 좋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와요, 민지 씨. 우리 거의 다 끝났으니까. 그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는 답례로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방 끝으로 가서 청소를 시작했다. 연회장의 흥겨움은 사라지고 긴 밤의 끝자락에는 웃음과 대화의 잔향만이 남았다. 방에는 태호와 그의 절친한 친구 민호, 준수만이 남아 포커를 치고 있었다. 결혼식엔 누구랑 갈 거야? 민호가 태호의 패를 훔쳐보며 물었다. 누구랑 가긴? 약혼녀랑 가겠지. 태호가 비웃으며 대답해 친구들을 폭소하게 했다.
준수가 거들었다. 야, 내 수입에 에스코트 끼고 다니는 건 일도 아니지. 근데 돈 안 쓰고 여자 데려가는 건 못하지? 이미 술기운이 오른 태호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웃음을 터뜨렸다. 뭐야, 지금 도전하는 거냐? 물론이지. 네가 돈 없이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다에 걸게. 태호는 파티의 잔해를 치우고 있는 민지 쪽을 쳐다봤다. 저 가고일 말이야. 여자인지 확신도 안 서는데. 그가 경멸하듯 내뱉자 친구들은 자지러지게 웃었다. 왜 쫄리냐? 준수가 도발했다. 술과 도박의 열기가 태호의 머릿속에서 하나로 합쳐졌다. 그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고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돈이나 준비해놔. 민지가 연회장 청소를 거의 마쳐갈 때쯤 약간의 현기증을 느꼈다. 익숙하지 않은 대걸레질과 걸레질로 팔이 무겁고 욱신거렸지만 방 구석구석이 깨끗해진 것을 알고 있었다. 마지막 테이블을 닫고 있을 때 김 실장이 문을 두드렸다. 민지는 그를 돌아보며 평가를 기다렸다. 김 실장은 방을 둘러보며 빠르게 결과를 스캔했다. 천천히 방을 둘러본 후 그의 얼굴에 만족감이 떠올랐다. 훌륭해요, 민지 씨. 정말 완벽하게 해냈군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지쳐있던 민지는 칭찬에 미소를 감출 수 없었다. 감사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이제 가서 쉬세요. 대신 내일은 점심때 출근하세요. 오전 근무는 한 것으로 처리해서 일당은 그대로 지급해 드릴게요.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김 실장이 나가며 말했다. 민지는 감사함에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으며 직원 휴게실로 향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빠르게 세수를 했다. 휴게실의 조명은 어둑하고 편안했으며 구석의 침대는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으로 보였다. 눕자마자 근육이 이완되고 피로가 천천히 의식을 감쌌다. 잠은 빠르게 찾아왔고 아직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잠에서 깼을 때는 거의 정오가 다 되어 있었다. 햇살이 블라인드 사이로 게으르게 비치고 있었고 그녀는 에너지가 솟는 것을 느꼈다. 아직 반나절의 근무가 남아있었지만 성취감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기대가 그녀를 힘나게 했다. 기운을 차리고 일어난 그녀는 어제만큼 생산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숙취가 심하게 태호를 짓누르는 가운데 그는 지각한 채로 이사회가 열리는 회의실로 뛰어들어갔다.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참석자들의 시선은 모두 그에게 쏠려 있었다. 그들은 태호를 회사의 미래를 장난감처럼 다루는 철부지 후계자로 여겼다. 태호는 맞은편에 앉은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하며 자리에 앉았다. 박 회장은 명백한 비난과 짜증이 섞인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회의는 고통스러운 3시간 동안 이어졌다. 대규모 계약, 전략 기획, 새로운 시장 기회 등이 논의되었지만 태호에게는 어떤 단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다. 마침내 새로운 대형 계약 체결이 발표되었을 때 회의실 안부자 간의 긴장감은 거의 물리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이사들이 모두 나가자마자 박 회장이 아들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내 꼴을 좀 봐라, 한심한 놈. 네가 모든 걸 망칠 뻔했다는 걸 알기나 해? 아무도 너 같은 놈과는 거래하지 않아. 이번 계약은 전적으로 내 덕분이야. 내 권위와 신용 덕분이라고. 박 회장이 격노하여 소리쳤고 태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뺨을 때렸다. 타격은 예상치 못했고 아팠지만 아버지의 말은 더 아팠다. 내가 죽으면 넌 회사를 말아먹을 거야. 내 관뚜껑이 닫히기도 전에 말이다. 박 회장은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다. 태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계약도 아버지의 말도 생각나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비참한 상태만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위스키 한 잔을 따랐다. 그때 전화벨 소리가 정적을 깼다. 화면에는 친구 민호의 이름이 떴다. 마지못해 전화를 받자 민호의 들뜬 목소리가 태호의 피로를 가중시켰다. 야, 어제 내기 기억하지? 그 여자 결혼식에 데려와야 해. 안 그럼 네가 지는 거야. 민호가 낄낄대며 말했다. 태호는 어젯밤의 기억이 흐릿했다.
웃음, 술, 내기에 대한 대화들이 단편적으로 떠오를 뿐이었다. 무슨 말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태호가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말했다. 이 친구 진짜 상태 안 좋았나 보네. 하지만 내기는 내기야. 질 준비나 해. 민호가 계속했다. 태호는 어둡게 웃었다. 꿈도 꾸지 마. 오기가 발동하며 자존심이 그를 조금씩 정신들게 했다. 전화를 끊은 뒤 태호는 허공을 응시했다. 사업, 아버지와의 관계, 회사의 미래, 그리고 이 터무니없는 내기.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소용돌이처럼 섞여 빠져나올 수 없을 것만 같았다. 태호는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일하는 척했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었다. 두통이 하루 종일 그를 괴롭혔고 어젯밤의 기억은 짜증스럽기만 했다. 계약서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갑자기 문가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 그를 방해했다. 민지가 휴지통을 비우러 들어온 것이었다. 그녀의 존재는 갑자기 어제의 내기와 친구의 결혼식을 상기시켰다. 펑퍼짐한 작업복을 입은 그녀를 관찰하던 태호는 민지가 문으로 향하자 그녀를 불러 세웠다. 이민지 씨, 잠깐만요. 생각보다 목소리가 날카롭게 나왔다. 그녀는 멈춰 서서 그를 돌아보았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에는 의아함이 서려 있었다. 내일 하루 휴가를 내면 좋겠는데. 그가 지갑에서 수표 혹은 5만 원권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마치 거역할 권리가 없는 부하 직원에게 지시를 내리는 듯한 거만하고 명령조인 말투였다. 행사에 저와 동행해줘야겠습니다. 좀 괜찮게 꾸미고 오세요. 머리도 하고 옷도 좀 제대로 된 걸로 사입고. 태호는 비웃는 듯한 눈으로 그녀의 작업복을 훑어보았다. 그의 말은 모욕적이었다. 지금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도 안 가니까. 민지는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빛이 어두워졌고 방 안에는 팽팽한 침묵이 감돌았다. 그냥 가서 몇 시간 서서 술이나 좀 마시면 되는 간단한 일이야. 살면서 이렇게 쉽게 100만 원 벌 기회는 없을걸. 태호가 경멸에 가까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잠시 후 민지는 그를 노려보았다. 눈에서 분노가 일렁였다.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돈을 내려다보았다. 죄송하지만 돈 많은 멍청이들 파티에 에스코트로 따라가는 건 제 업무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차분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태호에게는 뺨을 맞는 것 같았다. 그는 놀랐다. 이 회사에서 그에게 대들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뿐이었기 때문이다. 잠시나마 그는 이 새로운 상황이 흥미롭기까지 했다. 민지가 사무실 문턱을 넘으려 할 때 등 뒤에서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멈춰섰다. 온 근육이 긴장되었다. 거절에 익숙하지 않은 태호, 특히나 일개 직원에게 거절당한 그는 복도로 따라 나왔다. 태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멈춰 세웠다. 이봐요, 아가씨. 충성심이라는 단어 알죠? 이 회사 직원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거. 만약 반대한다면 더 이상 우리 직원이 아니게 될 수도 있는데.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면서도 부드러웠다. 마치 계약 조건을 논의하는 듯 했지만 명백한 해고 협박이었다. 민지는 굳어버렸다. 그의 손이 얹힌 어깨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 일자리를 잃을 수 없었다. 유일한 수입원이었고 생명줄이었다. 심장이 쿵쿵 뛰었고 내면에서 분노와 두려움이 싸우고 있었다. 태호가 막 가려는 척하자 그녀는 급하게 말했다. 할게요. 목소리가 떨렸다. 내면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말이 튀어나왔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가 여전히 들고 있던 돈을 받았다. 진작 그럴 것이지. 태호가 차갑게 계산적인 미소를 지었다. 좋아, 내일 저녁에 봐. 민지의 하루는 무거운 우울감 속에 흘러갔다. 그녀는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다. 모든 움직임이 무겁고 평소 하던 일들도 갑자기 어렵게 느껴졌다. 실수가 잦아 작업이 느려지고 힘들었다. 청소 세제병을 떨어뜨려 쏟기도 했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 순간에는 하루 전체를 상징하는 것 같았다. 휴식 시간이 되어 동료들과 탕비실로 갔을 때 동료들은 금세 그녀의 가라앉은 기분을 눈치챘다. 민지야, 무슨 일 있어? 오늘 연기운이 없어 보이네? 한 동료가 물었다.
민지는 망설이다가 태호의 제안과 노골적인 협박에 대해 털어놓기로 했다. 이야기를 듣는 동료들의 얼굴이 점점 분노로 일그러졌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완전 갑질이네. 젊은 직원이 소리쳤다. 회장님은 뭐 하시나 몰라.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다른 직원이 거들며 방하는 성토의 장이 되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최고참 청소부 최 여사가 민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4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아가씨. 박 사장이 철은 없어도 해코지할 사람은 아니야. 그냥 그 돈으로 예쁜 드레스나 한 벌 사입고 행사에 가.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즐기다 와. 기껏해야 몇 시간일 뿐이잖아. 최 여사가 부드럽게 위로했다. 하지만 제 자존심은요. 만약 그가 딴 맘이라도 먹으면요. 민지가 반문했다. 최 여사가 말을 잘았다. 박 회장님은 항상 직원들에게 공정하신 분이야. 만약 태호가 선을 넘으면 우리가 회장님께 말씀드리면 돼. 그럼 아주 혼쭐이 날걸. 민지는 망설이며 찻잔을 바라보았다. 일자리를 잃긴 싫지만 이런 노름에 장단 맞추기도 싫어요. 그녀의 말 뒤에 남은 침묵 속에서 모두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어떤 조언을 하든 결국 결정은 민지의 몫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새벽빛이 민지의 방을 따뜻하게 비추며 새로운 하루를 알렸다. 밤새 뒤척이며 의심과 불안에 시달렸지만 아침이 되자 민지는 이 시련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어쨌든 제안받은 돈은 적지 않은 액수였다. 옷을 챙겨 입은 민지는 미용실로 향했다. 이런 곳은 처음이라 거울의 반짝임과 웅성거리는 소리 사이에서 조금 어색함을 느꼈다. 하지만 직원들은 매우 친절했고 곧 민지는 자신감을 되찾았다. 그녀는 평소 엄격하게 묶던 머리를 풀어 어깨로 흘러내리는 우아한 웨이브로 바꾸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가벼운 화장을 했다. 다음은 옷 가게였다. 이브닝 드레스가 걸린 행거 앞에서 민지는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조심스럽게 원단을 만져보며 서성이다가 점원의 시선을 느꼈다. 점원이 다가와 그녀의 당혹감을 눈치채고 도움을 제안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손님 분위기가 너무 좋으셔서 이 드레스가 딱일 것 같아요. 점원은 등 부분이 과감하게 파인 붉은색 롱드레스를 추천했다. 의심스러웠지만 막상 입어보니 민지조차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어울렸다. 비즈니스 센터의 직원 휴게실로 돌아와 거울을 본 민지는 자기 모습에 놀랐다. 이렇게 우아하고 대담하며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옷차림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고개를 들 때쯤 최 여사가 들어왔다. 세상에, 이게 누구야? 미스 코리아가 따로 없네. 최 여사가 감탄했고 두 여자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민지가 자신 없게 물었다. 아니야, 딱 좋아. 진짜 스타 같아. 그리고 기억해. 무슨 일 생기면 바로 회장님한테 이르는 거야. 최 여사가 안심시켰다. 젊고 예쁠 때 좀 즐겨보기도 해야지. 민지는 다시 한번 거울을 보고 고개를 끄덕인 뒤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의 게임의 일부라 할지라도 이것을 기회로 삼아 삶의 다른 면을 경험해 보기로 했다. 민지는 쌀쌀한 저녁 공기를 맞기 위해 코트를 걸치고 비즈니스 센터 정문 앞에 서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녀를 단순한 청소부가 아닌 우아하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보며 감탄하고 칭찬했다. 민지는 이런 관심이 낯설어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때 태호가 전화를 하며 건물에서 나왔다. 그는 다른 곳을 보고 있었지만 민지가 그를 부르자 돌아보더니 순간 멍해졌다. 그는 전화를 내리고 입을 벌린 채 작업복을 벗고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그녀를 쳐다보았다.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태호는 당황함을 감추지 못하며 다가왔다. 칭찬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일 때문에 하는 거예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민지가 말을 잘랐다. 그들은 입구에 대기 중인 차에 탔다. 이동하는 동안 침묵이 흘렀다. 태호는 힐끔힐끔 민지를 쳐다보며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민지의 심장은 바퀴가 구를 때마다 쿵쾅거렸다. 태호는 기분이 이상했다. 술이 깨면서 자신이 친구들과의 멍청한 내기 때문에 선을 넘었고 타인의 삶을 회방 놓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렇게 괜찮은 여자를 내기의 도구로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 실수였음을 알게 되었다. 민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강요된 파트너 역할이 불편했다. 행사장인 호텔에 도착하자 공기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호의 친구들은 민지와 함께 나타난 태호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처음에는 태호가 내기에서 져서 웬 모델 같은 미녀를 데려왔다고 생각하고 비웃으려 했다. 야, 이게 누구야? 태호 너 졌구나? 웬 여신을 모셔왔어? 태호가 민지를 쳐다보며 말했다. 야, 이 멍청이들아, 이분이 그분이야. 뭐? 친구들은 경악했다. 민지가 쑥스러움을 감추려 서 있는 동안 그녀의 우아한 붉은 드레스와 세련된 자태는 모두를 압도했다. 말도 안 돼. 친구들이 웅성거렸다. 돈 준비해라. 태호가 단호하게 말하며 민지를 안으로 안내했다. 안에서 그는 음료를 권했지만 민지는 술을 안 마신다고 거절했다. 시간이 흐르고 파티가 무르익으면서 두 사람 사이의 긴장도 조금 풀렸다. 태호는 그녀를 곤란한 상황에 빠뜨린 것에 대해 여전히 어색함을 느꼈지만 난생 처음으로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지 않았다. 민지 씨, 미안해요. 내가 좀 심했어. 그냥 내기에서 질 걸 그랬네. 태호가 말했다. 민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주스를 마셨다. 2시간쯤 지나 하객들이 취했을 무렵 태호의 친구 중 한 명이 민지에게 집적대기 시작했다. 그는 태호가 했던 것처럼 돈으로 그녀를 살 수 있다는 듯 무례하게 굴었다. 얼마면 돼? 나도 돈 많은데. 상황은 빠르게 험악해졌다. 태호는 앞뒤 재지 않고 그를 밀쳐냈다. 왜 이거지 같은 여자를 감싸고 돌아? 친구가 소리쳤다. 충격과 모멸감을 느낀 민지는 코트를 챙겨 밖으로 나갔다. 약속은 지켰어요. 전 갈게요. 태호가 따라가려 했지만 취한 친구들이 그를 붙잡으며 민지를 계속 희롱하려 했다. 태호, 너 왜 그래? 분위기 깨게. 분노한 태호는 친구 중 한 명에게 주먹을 날리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택시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다음 날, 민지가 평소처럼 업무를 보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태호의 비서실이었다. 태호가 사무실에서 기다린다는 전갈이었다. 민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의무감에 그의 사무실로 향했다. 복도가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태호는 책상에 앉아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발소리를 듣고 돌아본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근심이 서려 있었다. 민지 씨, 앉아요. 그가 의자를 가리키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가 경계심을 품고 앉자 그가 입을 열었다. 사과하고 싶어서 불렀어요. 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고 부끄럽습니다.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멍청하게 행동했어요. 민지는 잠자코 들었다. 완전히 믿을 순 없었지만 그가 정말 부끄러워한다는 느낌은 받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할게요. 당신 일자리를 위협하거나 귀찮게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태호는 용서를 구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지는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다. 좋아요. 사과 받아드릴게요. 약속 지키시길 바라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은 돈, 지위, 모든 걸 가졌지만 친구는 없네요. 파티장의 그 멍청이들은 우정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았으니까요. 민지는 사무실을 나갔고 태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홀로 남았다. 어쩌면 그녀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태호의 머릿속은 온통 민지 생각뿐이었다. 혼자 있을 때면 그녀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설지만 민지는 짧게 인사만 하고 지나칠 뿐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 않았다. 태호는 예전에 방탕한 친구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유흥과 파티 초대를 모두 거절하고 일에 매달리거나 혼자 생각할 시간을 가졌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민지에게 태호가 말을 걸었다. 민지 씨, 잠깐 시간. 약속하셨잖아요. 귀찮게 안 하기로. 민지가 말을 잘랐다. 약속 지키세요. 그녀는 차갑게 돌아섰다.
그때 친구인 민호와 준수가 사무실로 찾아와 예전처럼 클럽에 가자고 제안했다. 태호는 전례 없이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래야 돼. 바빠. 너 왜 그래? 저번 일 때문에 삐졌냐? 솔직히 맞은 건 난데. 민호가 투덜거렸다. 함부로 손 놀리지 말랬지. 태호가 쏘아붙였다. 손 좀 놀린 거 가지고. 잠깐, 너 그 청소부 때문에 그러냐? 준수가 비웃었다. 사랑에 빠지기라도 하셨나? 상관하지 말고 나가. 태호가 증오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친구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교환하며 나갔다. 홀로 남은 태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의 서울 풍경을 바라보았다. 비즈니스 센터의 하루는 평범하게 시작되었지만 민지에게는 악몽으로 변했다. 태호에게 거절당한 친구들은 태호가 자신들을 무시하고 놀아주지 않는 것이 억울했고 그 원인이 그 청소부라고 생각했다. 커피타임에 준수가 민지에게 다가왔다. 모욕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미소를 띠고 큰 소리로 말했다. 추가 서비스 좀 해줄 수 있어? 태호보다 더 줄게. 대신 조건이 좀 특별한데. 그는 음란한 제스처를 취했다. 민지는 수치심과 분노로 얼굴이 달아올랐다. 닥치세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그녀가 소리쳤다.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준수와 일당은 낄낄거리며 그녀의 반응을 즐기고는 사라졌다. 이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다. 민지가 조건 만남을 한다는 헛소문이 회사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다. 준수와 민호가 퍼뜨린 소문을 다른 직원들이 쑥덕거렸다. 경멸 어린 시선들이 그녀의 근무 시간을 지옥으로 만들었다. 민지는 뒤에서 들리는 웃음소리가 자신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 같았다. 동료들조차 그녀를 피했다. 오직 최 여사만이 그녀를 다독였다. 저런 쓰레기들 신경 쓰지 마. 휴게실에서 울고 있는 민지를 최 여사가 안아주었다. 내가 바보였어요, 여사님. 그때 태호랑 결혼식에 가는 게 아니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자책하지 마. 넌 잘못한 거 없어. 그 멍청이들이 나쁜 놈들이지. 민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여기서 더는 못 일하겠어요. 제가 그랬다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버텨요. 최 여사는 안타까운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네가 당당하면 돼. 저들이 널 무너뜨리게 두지 마. 아니요, 그만둘래요.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할 거예요. 민지는 눈물을 닦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중요한 회의를 앞둔 태호의 사무실 공기는 무거웠다. 파티가 사라진 그의 삶은 공허했다. 직책은 아버지가 준 것이고 물건들은 회사 돈으로 샀으며 친구들은 돈이 떨어지자 떠나갔다. 회의 전 청소를 위해 민지가 들어와야 했지만 최 여사가 들어왔다. 태호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민지 씨는요? 그만뒀어요. 최 여사가 청소를 멈추지 않고 퉁명스럽게 답했다. 그만두다니요? 왜요? 사장님과 그 친구분들 덕분에요. 최 여사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저랑 제 친구들이요? 가서 들어보세요. 민지 아가씨에 대해 무슨 소문이 도는지. 태호는 충격을 받았다. 제가 해결해야겠어요. 그가 일어나려는데 박 회장이 들이닥쳤다. 그는 경로해 있었다. 아들이 직원을 내기 대상으로 삼고 괴롭혔다는 소문이 그에게까지 들어간 것이다. 너한테 더 이상 경영 못 맡긴다. 넌 강등이야. 이제부턴 내가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거다. 그리고 결혼도 내가 정해준 사람하고 해. 당장 해고해버리기 전에 시키는 대로 해. 태호는 억울함과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제 결혼 상대를 아버지가 정할 순 없어요. 그리고 절 해고하실 수도 없을 겁니다. 제가 관두니까요. 뭐라고? 박 회장이 말문이 막혔다. 네, 관둔다고요. 어릴 때부터 제 인생을 통제하셨지만 이제 지긋지긋해요. 태호는 사무실을 나갔고 박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민지는 고시원 방에서 신문을 뒤적이며 새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게 암담했지만 적어도 끔찍한 소문은 없을 것이라 위안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열자 태호가 서 있었다. 민지는 너무 놀라 옆에 있던 우산을 집어들었다. 여기 왜 왔어요? 그녀가 소리쳤다. 당신들 꼴도 보기 싫어서 관뒀는데 제발 내버려둬요. 태호가 손을 들어 방어했다. 민지 씨, 제발요.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저도 회사 그만뒀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지만 민지는 경계를 풀지 않았다. 사과 필요 없어요.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진짜 때릴 거예요. 태호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거 큰일이네. 이제 이웃사촌이라 계속 마주칠 텐데. 앞집 얻었거든요. 민지는 우산을 내리고 잠시 생각했다. 이것도 그 덜 떨어진 친구들이랑 내기한 거예요? 아니요. 말했잖아요. 회사 그만뒀다고. 일자리 구할 때까지 싼 방이 필요했어요. 거짓말쟁이! 민지가 소리치고 문을 쾅 닫았다. 태호는 자기 방으로 향하며 한숨을 쉬었다. 사실 거짓말이었다. 그는 호텔 스위트룸에 갈 돈도 있었고 자기 명의의 아파트도 있었다. 하지만 민지에게 다가가기 위해 일부러 이곳으로 왔다. 계획은 엉성했지만 부딪혀 보기로 했다. 그날 이후 태호와 민지는 고시원 복도에서 자주 마주쳤다. 처음에는 민지가 그를 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화가 조금씩 누그러졌다. 공용 주방에서 밥을 해먹으려 낑낑대거나 태워 먹는 태호를 보며 웃음을 참기도 했다. 태호는 요리를 해본 적이 없었다. 어느 날 그가 감자볶음을 하려다 감자를 사방으로 튀게 하자 민지가 다가왔다. 손이 발이네요. 돈 세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죠. 민지가 비꼬았지만 태호는 웃었다. 그러다 손가락 다 자르겠어요. 그녀는 칼을 빼서 감자를 능숙하게 썰어 주었다. 살면서 요리를 직접 해본 적이 없어서요. 항상 해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놀랍지도 않네요. 민지가 킬킬댔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따뜻해졌다. 태호는 고시원 취객들이 민지에게 시비를 걸 때마다 막아주었고 가구 배치를 도와주기도 했다. 함께 장을 보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었다. 민지는 태호가 비즈니스 센터에서 봤던 그 사람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민지는 고마움의 표시로 저녁을 제안했다. 단 태호가 요리한다는 조건이었다. 태호는 엉망진창인 요리 실력으로 퍽퍽한 고기와 설익은 채소를 내놓았지만 민지는 그의 노력에 미소를 지었다. 언제까지 이 연극하다가 궁전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녀가 반쯤 농담으로 물었다. 태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포크를 내려놓았다. 안 돌아가요. 거기서 행복하지 않았어요.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우리 둘 다 환경의 피해자였던 것 같아요. 민지는 인상을 찌푸리며 들었다. 난 다른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유치원 때부터 이미 사장님이 되도록 정해져 있었죠. 그 세상과 기대가 날 지치게 했어요. 태호의 눈은 진실했다. 여기서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날 밤 그들은 음악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태호는 민지에게 개인 요리사가 되어달라고 제안했다. 5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에 민지는 나 같은 아마추어한테? 라며 꿀밤을 때렸지만 태호가 진짜 현금을 꺼내자 장난스러운 실험처럼 제안을 받아들였다. 둘은 함께 요리하고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다. 특히 민지는 동물원에 가는 것을 좋아했는데 태호는 서울에 살면서 동물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어디 사셨어요? 매일 클럽만 가서 그런가? 민지가 웃으며 또 꿀밤을 때렸다. 언제까지 때릴 거예요? 태호가 물었다. 헛소리랑 헛짓거리 그만둘 때까지요. 공원 벤치에서 별을 보던 어느 날 밤, 태호가 민지의 손을 잡았다. 첫 키스는 마법 같았고 태호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두 사람이 공원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고급 세단이 그들 앞에 멈춰섰다. 박 회장이 내렸다. 그의 눈빛은 엄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회사로 안 돌아가요. 태호가 선수쳤지만 박 회장이 말을 잘랐다. 누가 오라고 했냐? 태호는 당황했다. 갑자기 와서 미안하지만 중요한 용건이 있다. 이민지 씨. 박 회장이 민지를 보며 말했다. 내 못난 아들 때문에 곤란한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하네. 그걸 바로잡고 싶어. 박 회장은 민지에게 비즈니스 센터의 기술 관리, 실장 혹은 총무팀장 자리를 제안했다. 큰 기회입니다. 민지는 당황했다. 전 경험도 학력도 부족한데요. 내가 보증하네. 헛소문 퍼뜨리는 놈들은 다 잘라버릴 거야.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거요.
박 회장은 아들에게 무서운 눈길을 한번 주고는 떠났다. 방금 뭐였어? 태호가 벤치에 주저앉았다. 회장님이 직접 와서 스카우트를 해? 근데 그게 무슨 직책이야? 나도 그게 궁금해요. 민지도 얼떨떨해하며 앉았다. 민지는 비즈니스 센터 복도를 걸었다. 청소부였을 때와 모든 것이 같았지만 이제 그녀는 관리자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었다. 회장실에서 박 회장과 마주한 그녀는 솔직하게 두려움을 표현했다. 회장님, 감사하지만 전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박 회장은 미소 지었다. 난 자네를 믿네. 누구나 생각보다 큰 잠재력이 있어. 많이 배워야겠지만 해낼 수 있을 거야. 민지는 용기를 얻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가려던 그녀가 멈춰섰다. 태호 씨는 복직 안 시키시나요? 박 회장이 한숨을 쉬었다. 그 녀석은 아직 멀었어. 자존심 때문에 부탁도 안 하잖아. 부탁하면 고려는 해보지. 민지는 웃었다. 두 분 정말 똑같으세요. 고집불통인 게.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태호에게 달려가 안겼다. 나 진짜 책임 있는 자리를 맡게 됐어. 네가 제안한 사대, 보험도 없는 요리사 자리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태호가 장난스럽게 투덜댔다. 야, 그래도 월급은 내가 더 많이 불렀을걸? 식사 도중 민지가 물었다. 회사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언제까지 백수로 지낼 거야?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금은 싫어. 민지가 꿀밤을 먹였다. 너랑 회장님은 진짜 고집불통 당나귀들이야. 너도 결국 그분 뒤를 잇게 될 운명이라고. 계속 놀다가는 진짜 항구에서 집 나르게 될걸. 태호는 웃었지만 생각에 잠겼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삶, 그들의 노력을 떠올렸다. 어쩌면 민지의 말이 맞을지 몰랐다. 민지가 출근한 사이 태호는 오랜만에 자신의 옛 아파트로 갔다. 정적이 감돌았다. 서재에서 먼지 쌓인 앨범을 발견했다. 흑백 사진 속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지금의 자신보다 더 어린 나이에 치열하게 일하고 있었다.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사진은 한 장도 없었다. 태호는 자신이 가업뿐 아니라 선조들의 노력 자체를 거부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이력서를 작성했다. 몇 번의 수정 끝에 서류를 챙겨 본사로 향했다. 박 회장이 집무실에 있는데 비서가 당황한 얼굴로 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인사팀에서 난리가 났어요. 무슨 일이야? 아드님이, 아니, 태호 씨가 신입 사원 공채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전 사장님이 신입으로 지원하시니 다들 어쩔 줄 몰라 해요. 박 회장은 잠시 멍하다가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인사팀에 연락해서 태호 올려보내라고 해. 태호가 자신의 옛 사무실로 들어왔다. 모든 게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그때 민지가 서류 뭉치를 들고 뛰어들어왔다. 점심때까지 결제해줘요. 그녀는 태호의 뺨에 뽀뽀하고는 향수 냄새를 남기며 바람처럼 사라졌다. 태호가 미소 짓고 있을 때 박 회장이 들어왔다. 봐주는 거 없다. 이번엔 제대로 일해. 또 농땡이 피우면 진짜 해고야. 아버지의 목소리엔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해고하셔도 돼요. 저 고시원 생활 적응 다 됐거든요. 태호가 웃으며 답했다. 네가 고시원에 살았다니. 믿기지가 않는구나. 박 회장도 웃었다. 근데 민지 씨 직책 말이에요. 서류 어디에도 그런 부서는 없던데요? 태호가 물었다. 당연하지. 내가 민지 양을 위해 새로 만든 자리니까. 박 회장이 의자에 기대며 말했다. 네가 사고 친 거 수습하려고 만든 건데 걔가 그만뒀잖아. 근데 너까지 그만두고. 그래서 기다렸지. 민지 양이 너한테 딱 맞는 짝이란 걸 알았거든. 걔한테 좋은 자리를 주면 네가 돌아올 동기도 되고 걔 명예도 회복시켜줄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지. 태호가 웃음을 터뜨렸다. 저 프러포즈 할 생각이에요. 그래. 위스키나 한잔 하자. 숨겨둔 거 다 안다. 두 사람이 잔을 부딪힐 때 민지가 다시 들어왔다. 대낮부터 술을 마시는 걸 보고 그녀가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는 태호에게 다가가 정수리에 꿀밤을 놓았다. 근무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켰어. 여기 대장이시잖아. 태호가 변명했다. 박 회장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아니라 태호가 하자고 한 거네. 민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런 식이면 조만간 제가 여기 대장이 돼서 두 분 다 해고할 줄 아세요.